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변 유기산 검사의 결과 해석, 대사물을 통한 나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이라는 주제로 약 30분 동안 발표하겠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에는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에너지 대사, 두 번째가 신경 전달 물질 대사, 세 번째가 산화 대사, 그리고 간의 해독 대사, 마지막으로 장내 미생물 대사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에너지 대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각각 어떤 영양제를 먹거나 서플리먼트 또는 주사를 맞는데요. 나한테 부족한 것을 맞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음식을 리콜, 회상해서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설문을 써서 음식과 영양소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구조화된 방식으로 특정 영양소의 결핍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사실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겠죠. 자신의 기억을 통해서 음식을 회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설문될 수가 없고, 특별히 미량이 원소로 가는 미네랄 또는 비타민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렵습니다. 혈액 검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비타민 D 같은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결핍되었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듣죠. 근데 비타민 D 외에 다른 비타민 검사 또는 다른 미네랄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이나 외래에서 해보신 적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비타민 D를 제외하고 대부분 혈액 검사들은 잘 실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비용이 비싸요. 하나하나 원소마다 검사하는데 한 4, 5만 원씩 하죠. 비급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검사가 정상이 나옵니다. 혈액 검사에서 어떤 특정 비타민과 주요 미네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어떤 기능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는 하나만한 검사가 되기 때문에 대개는 아주 결핍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정상이 나오는 게 문제죠. 머리카락에서 미네랄 검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하는데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또 칼륨,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이런 미네랄 검사들에 대한 검사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검사함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의 미네랄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몸 전체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에서 칼슘이 높게 나왔을 때 오히려 뼈에서의 칼슘은 적게 나오는 그런 파라독스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모바일 미네랄 검사는 어떤 특정 미네랄의 결핍을 보려고 하는 검사가 아니라 미네랄 비율을 통해서 부신 기능 또는 스트레스 이런 갑상선 기능의 어떤 기능적인 저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능의학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 요즘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영양 유전자 검사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혈액 검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한꺼번에 해도 10만 원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검사가 아마 유전자 검사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특정 유전자 또는 어떤 영양소와 관련된 주요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결핍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앞으로 아마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소변에서 유기산 검사, 소변에서 대사물 검사인데 유기산, 올가닉 애시드라는 검사를 좀 보려고 해요. 소변에서의 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영양 결핍을 알 수 있을까?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변 대사물, 이제 대사물이라는 것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몸속에서 나머지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것들을 큰 틀에서 대사라고 합니다. 보기와 같이 A에서 B로 넘어갈 때 주요 엔자임, 효소가 있죠. 대사와 대사 사이에는 효소, 엔자임이 있습니다. B에서 C로.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 대사든 간의 해독 대사든 어떤 대사든 대사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왜 빨간불이 들어올까? 왜 A에서 B로, B에서 C로 넘어가는 대사에서 이 B에서 C로 넘어가는 대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타고난 경우가 있어요. 마치 MTHFR 변이가 있을 때 유전적인 변이에 따라서 비타민 B9, 즉 엽산이 결핍되거든요.
타고난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타고나기보다는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엔자임, 효소들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부족해지고 특정 음식만 먹기 때문에 특정 대사물들의 이 엔자임을 도와주는 코엔자임, 주로 비타민에서, 또는 코팩터, 이런 조효소들의 기능적인 저하 또는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B에서 C로 넘어가지가 않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C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대사도 약해지고, 넘어가지 않은 대사물들이 소변으로 나온다 해서 소변에서의 대사물의 어떤 증가는 그 직후에 있는 대사의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소변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종은요, 총 51종. 이원의료재단에서 흔히 말하는 이원에서 만든 결과지 중심으로 저희가 참고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원에서는 LCMS라고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 소변 대사물을 검사합니다. 여러분들 결과 보신 분들이 아마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5가지 큰 카테고리인데요. 에너지 대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대사, 산화 손상, 산화 스트레스 또는 항산화 그 개념, 그 산화 손상, 간의 해독, 디톡스와 관련돼서, 또 장내 미생물의 대사, 이 크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녹십자나 또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이 이런 썸머리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있을 때 이원과 함께 만들었던 그런 결과지인데요. 누구나 쉽게 눈에 띄게 노란색, 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별했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대사예요. 총 51종 중에 집중적으로 20여 종이 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오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에너지 대사입니다. 에너지 대사에는요,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우리가 흔히 음식을 통해서 먹는 지방과 탄수화물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면 단백질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B군에서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고 먹는데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TCA 사이클 통해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통하여서 TCA 사이클 통하여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러한, 또는 비타민 B나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 조절,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50%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빨간불, 그래서 나의 피곤함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신경전달 물질, 장내 세균도 나오죠. 오늘 이 첫 번째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5가지, 이 에너지 대사에도 크게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만드는 ATP를 만드는 그 과정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비타민 B,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 좀 낯설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작은 카테고리의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쨌든 음식을 헛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더 실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가이드해 주는 것이 소변 유기산 검사입니다. 검사 항목에는요, 1번부터 22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1개 항목 중에 약 20개 정도가 바로 여기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낯서신 이름, 아디페이트 처음 들어보죠? 서브에레이트. 어려워요. 대사물도 다 낯설 겁니다. 하나 들어봤을 만한 게 한 가지가 있네요. 락테이트. 락테이트 들어봤나요? 젖산이라고 합니다. 젖산. 피곤이 쌓인다, 젖산 쌓인다, 이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사이트레이트 들어봤을까요? 한국말로는 구연산이라고 해요. 뭔가 들어봤죠? 그래서 이러한 대개는 낯선 영어로 있는 부분들이, 또는 이 14번도 그냥 나열하면 되게 어려워요. 하이드록시 메틸 글루타레이트.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것을 영어 약자만 따지면 HMG, 뭐죠? 콜레스테롤, 우리가 그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가 HMG 코에일 리덕타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 HMG, 뭔가 이 대사물들이 낯설기도 하고 처음 봤지만 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신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에너지 대사였구나. 여러분들 본과 1학년 때 우리 정말 생화학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그 많은 과정들이 사실 이때 필요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요. 지방산 대사,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생성, 그러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드는 에너지 생성, 비타민 B 복합제 밑에 하나 잘렸지만 메틸레이션, 즉 DNA 발현, 이 5가지 소호 주제가 있고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1, 2, 3, 4, 5 카테고리 안에 벗어난 경우를 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아디페이트는 0에서 3.48인데 4.97이면은 벗어났죠. 벗어나진 않았지만 5번째 카테고리 5 쿼타일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4.4까지 정상인데 3.93 거의 높은 정상이죠. 보더라인 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벗어난 경우, 근데 벗어났는데도 1371에서 1357이면 살짝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아예 크게 거의 예를 들면은 이 푸말레이트 같은 경우는 0.6이 거의 2배에 해당되는 1.3 크게 벗어난 경우도 있죠. 거의 더블링된 각각의 수치는 다 다르지만 이건 아마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대사물들의 크기는 다르지만 참고치의 2배를 벗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빨갛게 나오지 않아요. 정말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대사가 안 좋은 경우고, 젊은 사람들이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또 정상으로 나오는 것도 이 대사물의 특징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지방산 대사, 여러분들 가장 열량이 높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 사실은 지방을 먹죠. 그래서 패티 애시드를 통해서 지방산 대사가 되는데요. 자, 지방산 대사에 아디페이트, 서브에레이트, 에티말로네이트 다 낯선 이름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천하는 것을 카르니틴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정상치를 벗어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아디페이트, 서브에레이트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번 좀 따라가서 봅시다.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지방산이 카르니틴의 도움, 흔히 말하는 카르니틴 셔틀을 탄다고 합니다. 카르니틴 셔틀을 태워서 미토콘드리아까지 도착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한국말로 사립체라 하는데요. 카르니틴이 충분할 경우 이 지방산은 굉장히 잘 대사가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ATP와 CO2 물을 만들고 ATP를 만드는 지방산의 지방의 고유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떠한 이유든지 이 카르니틴이 저하가 되면, 블럭이 되면은요, 이것이 블럭이 되면은 이쪽 경로, 즉 카르니틴 셔틀을 태우지 못하고 미토콘드리아로 가지 못하고 페록시솜 같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기관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페록시솜 안에 있는 지방산은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산화가 돼서 이 산화물의 마지막 산화물들이 서브에레이트, 아디페이트, 에티말로네이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이런 보지 못했던 대사물이 증가되면은 패티애시드, 지방,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미토콘드리아로 제대로 가지 못했구나. 카르니틴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즉 이 지방산 대사의 어떤 대사물이 정상보다 크게 증가될 때는 어떤 환경입니까? 카르니틴이 부족한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카르니틴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잠깐 좀 볼게요. 흔히 말하는 L카르니틴이라고 합니다. L칸 또는 L카르니틴. L칸은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다이어트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메이크 센스해요. 지방산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우리가 내장 지방이 증가되는, 즉 지방산 대사에 장애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중에 그런 지방산 대사를 좋게 만들어서 그 축적된 지방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L칸이 나왔죠. 1g짜리 씹어서 먹는 것도 있고요. 하루에 3번 L칸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약국 처방으로 나오는 약들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처방 코드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직구하기도 해요. L카르니틴 500ml 또는 1000ml 또는 액체 타입도 있고요. 또는 주사 형태로도 카르니틴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덱스라는 약 기억나시죠? 우리가 간 수치가 높을 때 보통 보험으로 처방하는 그 고덱스도 사실은 카르니틴이에요. L카르니틴에 오로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염기가 붙어 있는, 그래서 고덱스도 사실은 고덱스 먹고 덜 피곤합니다. 간 수치를 떨어뜨린 것도 있지만 이런 지방산 대사를 좀 더 에너지로 만드는 데 도움이 줬다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지방산 대사에 장애가 있을 때 카르니틴이다. 카르니틴 처방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대사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의 60, 70%가 탄수화물 대사이기 때문에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단당류, 뭐 이당류 이런 것들 기억하실 텐데 피루베이트 잘 알고 있는 이당류죠.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피루베이트를 거치죠. 그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이가 뭐죠? 지방산이든 또는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의 분해인 아미노산이든 결국은 저 아세틸코에이로 최종적으로 쪼개져서 그것이 소립체,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 넘기는 데 있어서 엔자임들이 필요해요. 엔자임 1, 엔자임 2, 엔자임 3 여러 엔자임들이 그것을 대사를 시켜 자기가 쪼개지는 건데요. 말씀드렸죠. 엔자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뭐가 필요합니까? 코엔자임, 코팩터가 필요해요. 그 중에 비타민 B1, 다이아민이죠. B2, 플라빈, B3, 니코틴아마이드 또는 뭐 나이아신 같은 거, B1, 2, 3, B5도 있는 거 아세요? 판토테이크 애시드. 그리고 알파 라이포기 애시드. 여러분들 신데렐라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또는 치옥타시드 같은 당뇨 합병증 때 먹는 경구약. 이 알파 라이포기 애시드 다시요. 비타민 B1, 비타민 E, 3, 5, 알파 라이포기 애시드. B1, B2, B3, B5, 1, 2, 3, 5와 알파 라이포기 애시드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비타민 B 대사에는 이러한 탄수화물 대사에는 비타민 B의 앞쪽 1, 2, 3, 5 알파 라이포크 애시드가 중요하다. 자, 대사물 좀 볼게요. 피루베이트, 락테이트,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 자, 여기에 대사물들을 측정하는 소변 유기산 검사고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거기에 결핍이 있을 때, 결핍이 의심될 때는 B1, 2, 3, 5, 크롬, 알파 라이포크 애시드, 코엔자임 큐텐. 자, 코엔자임 큐텐이 또 나왔네요. 한번 잠깐 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피루베이트와 락테이트가 증가되어 있다. 락테이트가 50인데 123, 거의 정상치의 2배죠. 끝에 있지만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락테이트가 쌓여 있는 거는 참 스토리텔링이 좋아요. 우리 환자들한테 젖산 들어보셨죠? 락테이트가 젖산인데 젖산이 쌓인다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면 온몸이 다 아프고 그 다음날 굉장히 걷기 힘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젖산이 쌓인다는 거예요. 무산소 운동을 했을 때 하는 건데 락테이트. 자, 말씀드렸던 이 비타민 B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탄수화물 대사의 지표로 피루베이트와 락테이트가 사용됩니다. 어떤 해당 작용의 중간 산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6번은요.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는 흔히 케톤바디 금식했을 때 생겨 올라가는 거죠. 케톤바디 또는 당뇨 환자의 이슈가 있을 때 생기는. 그래서 4번, 5번은 같이 묶어주고요. 6번은 좀 분리시킬게요. 만약 피루베이트와 락테이트가 함께 증가됐을 때는요. 라이포크 애시드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증가했을 때는 라이포크 애시드 증가. 라는 것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처방은요. 라이포크 애시드. 그리고요. 피루베이트만 증가되어 있을 때는요. 제가 좀 이따가 비타민 B 얘기를 할 텐데 한번 그냥 쑥 훑고 지나갈게요. 알파 케토글루코네이트, 알파 케토 아이소발레이트, 알파 케토 아이소카포레이트, 알파 케토 베타 메티발레이트. 어렵죠? 이 비타민 아미노산의 대사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뒤에 함께 증가되어 있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소변유기산 검사는요.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아요. 뒤에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저쪽에도 모든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알파 라이포크 애시드만 쓰는 게 아니라 뭐죠? 1번 비타민 B1, 비타민 2, 비타민 3, 비타민 5, 1, 2, 3, 5 알파 라이포크 애시드. 독수리 오용제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4번만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 또는 5번 같이 증가되어 있을 때 알파 라이포크 애시드를 쓸 것인지 또는 비타민 1, 2, 3, 4, 5를 다 같이 쓸 것인지를 보통은 다 같이 씁니다. 라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는 케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증가되어 있어요. 이 4번, 5번은 문제 없는데 케톤이 증가되어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탄수화물 대사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경우예요. 물론 이제 탄수화물 너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금식을 한 경우에 케톤 바디가 증가되죠.
또는 당뇨병 환자예요. 그중에 합병증이 심해서 케톤이 증가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육본이 증가되기 때문에 육본이 너무 증가가 되면 그 환자한테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는 저탄고지 또는 아킨스 다이어트 같은 것도 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뇨 환자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탄수화물 대사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말씀드렸죠? 모두 증가됩니다. 또는 피루베이트가 증가되는지 따라서 지나치게 탄수화물 많이 먹지, 왜냐하면 탄수화물 대사가 안 좋으니까 좋은 에너지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드시라고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다시 계속 나옵니다. 비타민 B 1, 2, 3, 5 알팔라이포릭 애시드, 독수리 오용제. 한 명은 여자라고 합시다. 4명의 비타민 B와 알팔라이포릭 애시드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흔히 IBNT 주사제의 칵테일로 많이 사용되는 게 1, 2, 3, 5 또 알팔라이포릭 애시드. 언제? 이런 피루베이트나 또는 락테이트가 같이 증가됐을 때. 자, 락테이트만 증가됐을 때는요, 젖산이 쌓이는 경우에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좀 줄이고 가볍게 스트레칭해서 뭉친 피로를 풉시다.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해야지 무산소 운동만 하면 락테이트가 증가됩니다. 코엔자임 Q10이 한 2배 정도 해당되는 100ml 정도, 또는 스티몰이라고 하는 그런 탄수화물 대사에 장애가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런 영양 제도 필요합니다. 자, 베타하이드로시부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혹시 당뇨 환자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당뇨 환자 때 쓰는 게 또 알팔라이포릭 애시드죠. 합병증을 막아주고, 그리고 크롬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당뇨를 굉장히 좀 정량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옥타시드라고 불리우는 이것이 알팔라이포릭 애시드죠. 주사 재료는 신데렐라 주사. 비타민 B1도 주사제 이름으로 좀 특이한 게 있죠. 마늘 주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들은 이런 비타민 B, 알팔라이포릭 애시드를 강조합니다. 탄수화물 대사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앞서 썸머리 드릴게요. 우리가 아세틸코에까지 거치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지방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아세틸코에부터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또는 TCA라고 하는 사이클, TCA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이트레부터 시작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다양한 대사물들을 만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대사물들에 도와주는 마그네슘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돌면서 ATP를 만드는 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제고요. 여기 중간에 HMG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물들 회로들을 평가하는 검사들이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에너지 대사 관련돼요. 이렇게 보이죠? 사이트레이트, 시스아코네이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세 묶음이고요. 알파케토 글루코네이트, 글루타레이트, 서스네이트, 푸마레이트, 말레이트 10번부터 13번 앞서 좀 전에 그거예요. 사이트레이트, 시사코네이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세 가지,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 서스닐 코에 거쳐서 서스네이트, 푸마레이트, 말레이트. 지금 요 대사물을 보고 하나 별도로 하이드록시 메틸 글루타메이트, HMG도 한꺼번에 본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 7, 8, 9는 같이 다닙니다. 보통 같이 증가됩니다. 했을 때 사이트레이트가 굉장히 증가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제 환자들 경우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증가된 사이트레이트, 시스아코네이트 또는 아이소사이트에는 여러분들 암모니아 축적.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브레인 폭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머리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환자들 증상 중에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그중에 두통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아주 샤프한 두통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묵직하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사실은 더 의미는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잘 안 나요. 머리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아요. 늘 머리가 무거워요라는 그 표현들이 환자들이 종종 호소합니다. 이때 7, 8, 9가 증가되면은 저희가 암모니아가 증가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장내 미생물이 증가됐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 9는요. 암모니아 증가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대사물 디톡스 간의 대사에 관련해서 할 때 그때 오로에이트라고 하는 대사물이 있는데 같이 증가되어 있으면 이거는 거의 암모니아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암모니아 독성이 제거되려면은 이 유리아 사이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촉진시키는 아르기닌을 처방해요. L-알기닌.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치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뒤쪽은요. 10번은 제거하고요. 11, 12, 13, 14는요. 코엔자임 큐텐과 관련돼요. 코엔자임 큐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대사물들이 증가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서시네이트, 푸마레이트, 말레이트라는 거 하는 거예요. 11, 12, 13. 이 세 가지. 자, 코엔자임 큐텐은요, 미토콘드리아 대사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거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장으로 표현하면은 공장에 타임벨트가 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 있는데 뭐 하나 빠뜨리는 것인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이 미토콘드리아 패스에서 되게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코엔자임 큐텐 결핍 상황에서 등등해서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되고요. 자, 기억해 주세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뭔가 좀 잠깐 나왔던 얘기가 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스타틴, 고지혈증 약 중에 대표적인 리피토나 크레스토나 리바로 같은 약들, 스타틴 계통의 약을 먹으면 환자들이 분명히 호소할 수 있었는데 의사들이 물어보지 않고 한 달이나 3개월 뒤에 물어보면은 환자들은 잘 몰라 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피곤함이에요. 보통 스타틴 하면은 횡문, 근육, 융해증이라고 하는 랍도마이로시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죠. 약을 먹었더니 소변 색깔이 코카콜라처럼 까맣게 나와요. 근육이 놓아져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다행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전적인 변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드물어요. 내과사 중에는 그냥 그 질병에 대해서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스타틴을 먹고 나서 굉장히 무력감, 피곤함, 자결감,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기능약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꼭 환자들한테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 계통의 약을 먹고 나서 피곤한지 무력감을 느끼는지 에너지가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HMG라고 하는 것을 블럭시키는 것이 스타틴인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코엔자임 큐텐까지 같이 블럭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엔자임 큐텐이 블럭이 되니까 코엔자임 큐텐이 디피션시가 오면서 앞서 드렸던 TCA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 패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물어봐 주시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첫 번째는요. 코엔자임 큐텐을 한 100ml 정도 하루에 충분히 먹게끔 한번 환자에게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은 썼던 HMG 코어의 리덕타제, 즉 스타틴을 제거하는 겁니다. 안 쓸 수는 없겠죠. 고지혈증 환자한테는. 그러나 다른 계통의 이지트로 같은 다른 계통의 약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스타틴을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코엔자임 큐텐을 용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정리해요. 미토콘드리아 패스 중에 7, 8, 9에 해당되는 것은 L-알기닌. 나중에 기회되면 알기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마그네슘을 처방한다든지 비타민 B계통 또는 타이로신 같은 것들에 대한 레코멘드가 있는데 좀 무시하고 7, 8, 9는 알기닌, 11, 12, 13 또는 14 모두 코엔자임 큐텐으로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비타민 B, 우리가 지방대사, 탄수화물 대사 했는데 아미노산 대사는 없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 잘 아는 발린, 루이신, 아이소루이신 들어봤죠? 이게 아미노산 중에 그것의 대사물들이 알파케토 아이소발레네이트, 알파케토 아이소카포레이트, 알파케토 베타 메틸 발레네이트. 참 이름 어렵죠. 하여튼 알파케토 시리즈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미노산 대사인데 비타민 B를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해요. 또 나오죠. 비타민 B 1, 2, 3, 5 라이포익 애시드. 이 다섯 가지 조효소가 대사물들이 이것이 부족할 때 이 대사물들이 증가된다는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비타민 B 1, 2, 3, 5 라이포익 애시드 항상 같이 다니는 이 다섯 가지 독수리 오염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아미노산 대사가 이쪽 트랜스아민 쪽으로 왔을 때 캐타볼리즘이 일어나면서 메틸 말로네이트라고 하는 대사물들이 생겨요. 그리고 베타 하이드록시 아이소발레네이트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이름이 나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베타 하이드록시 아이소발레네이트, 메틸 말로네이트. 이런 부분들이 각각 비타민 B12와 그리고 비타민 B7이라고 하는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것의
대사물과 관련된다는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에도요, 되게 다양한 비타민 B가 있는데요. 비타민 B1, 다이아민, 티아민이라고 해요. 보통 마늘 주사라고 합니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비타민 B3, 나이아신. 다 에너지죠. 특히 탄수화물 분해도 말씀드렸죠. 자, 1, 2, 3 했으면 어디 갈까요? 5번 갑시다. 비타민 B5를 판토테기시드, 판토테산이라고 해요. 역시 에너지 또는 지방 합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 2, 3, 5 빠진 거는 뭐 있죠? 알팔라이프 애시드, 치옥타시드. 그래서 요렇게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비타민 6번, 9번, 12번. 6번은 피리독신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겁니다. 특별히 신경 전달 물질 쪽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비타민 B12는요. 코바라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부족하면 우리가 잘 아는 빈혈이 생기는 그 과정이 비타민 B12. 비타민 7번에 있는 거 아세요? 비온틴이라고 불러요. 일명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영양소. 왜 그럴까요? 역시 이것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특히 단백질 아미노산의 분해. 비타민 B9는 폴레이트, 엽산으로 더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우리가 DNA 합성 등등 중요하죠. 그래서 비타민 B가 다 같은 비타민 B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같은 음식 원도 아니에요. 비타민 B 1, 2, 3은 주로 고기 쪽이고요. 뭐 그렇죠? 비타민 6번, 10이 다 고기와 관련되고요. 어떤 경우는 채소와 관련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다시요. 비타민 B1, 2, 3, 5, 알팔라이폭 애시드 한번 더 나갑니다.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가 발린, 루이신, 아이소루이신 대표적인 각각의 대사물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알파케토, 알파케토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 BCCAA가 대사가 되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조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근육 같은 거 재료로 사용되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고 근육 만드는 거죠. 인체의 근육에는 많은 양의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의 중간 대사물의 증가는 바로 말씀드렸던 조효소 비타민 1, 2, 3, 5 알파 라이프 애시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조효소의 증가, 이 대사물들의 증가는 1, 2, 3, 5. 그래서 이건 뭐와 같이 봐야 됩니까? 앞쪽에서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피루베이트가 증가되어 있거나 또는 15, 16, 17이 증가되면 이 경우는 비타민 B 1, 2, 3, 5 알팔라이프 애시드가 치료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B 컴플렉스와 신데렐라 주사. 자, 비타민 B6는요. 오늘 자세히는 말씀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이것만큼은 좀 외워줄게요. 잔출레이트는 나중에 신경 전달 물질에서 말초 신경 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6 디피션시에 마커 사용되는 게 18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비타민 B7, 비온틴,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양제인데 그것이 19번에 해당됩니다. 베타하이드록시 아이소바레이트라고 하는 이 대사물이 증가될 때는 B7이 증가되어 있거나 또는 루이신이 같이 증가됐을 때는 B7의 결핍을 의심하면 돼요. 아미노산 대사물인 베타하이드록시 메틸 글루타레이트는 루이신의 불완전한 대사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신은 B7을 조효소로 사용하여 콜레스테롤, 아세틸코에이, 아세토아세테이트 생성합니다. 그렇죠? 바이오틴 부족 시 루이신은 베타 하이드록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전환되기 때문에 19번이 증가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B7이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름다움의 영양소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바이오틴 디피션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 어떤 경우일까? 그것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임신 중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9번을 메틸레이션 대사 중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 히스티딘이 있는데요. 히스틴이 글루타믹 애시드로 대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렵습니다. 저도 좀 발음이 어려워요. 포미노 어렵네요. 흔히 보통 우리가 피글로라고 제가 흔히 많이 하는데 포민 미노 글루타믹 애시드 피글로라고 할게요. 피글로 같은 경우는 바로 22번이죠. 아미노산 히스티딘에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간 대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엽산이 부족하면은요, 엽산 디피션시가 있으면은요,
요것이 B글루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즉 22번이 증가되면은 내 몸속에서 엽산이 증가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비타민 B12번은요. 20번에 해당되는 메틸 말로네이트는 비타민 B12에 의해서 아미노산 서스네이트로 환원됩니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B, 요 메틸 말로네이트가 굉장히 증가되면은 비타민 B12의 결핍을 의심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서스네이트로 환원되지 않아서 축적되니까 에너지 대사도 떨어뜨리면서 소변에서 비타민 B12가 증가되는 현상을 제일 먼저 메틸 말로네이트의 증가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메틸 말로네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비타민 B12가 결핍되었을 때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라고 하는 그 빈혈이 생기는 것은 한참 뒤에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현상이고요. 그 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적혈구가 커진다거나 또는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12가 민감하게 발현되는데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12보다 좀 더 빨리 소변 대사물의 메틸말로네이트가 증가됐을 때 비타민 B12가 결핍됐다. 뭐 위 수술을 했거나 여러 가지 결핍이 된 경우에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네미아가 생기기 훨씬 전에 초기 단계에서 볼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인데요. 다시요. 한번 쉽게 볼게요. 이제부터는 다시 아디페이트와 서브에레이트와 에티말로네이트가 동시에 증가됐을 때는 엘칸, 우리가 다시 지방산 대사에는 엘칸 되게 쉽습니다. 엘카르니틴을 하루에 3번, 그러니까 그 카르니틴 처방할 수 있거든요. 330ml짜리가 있는데요. 그걸 TID로 해서 보통 3번 주면 됩니다. 아니면 튜어블을 하루에 2번 정도 먹게 하면 됩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피루베트가 증가됐을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 1, 2, 3호 그다음에 알팔라이포이즈 오형제를 처방하면 됩니다. 또는 주사 또는 그냥 이게 다 같이 먹기 힘들면은 B컴플렉스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락테이트가 증가됐을 때는 코엔자임 Q10을 기억하십시오. 코Q10이라고 하고요. 한 100ml 정도 사용되면 됩니다. 베타이드오시부틸레이트는 크롬을 쓰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너무 결핍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 하지 않거나 탈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소변 유기산 검사하기 전에 뭐 저기 대장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같은 날 검사하면 저건 다 증가됐다고 보시면 탈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는 뒤쪽부터 나왔는데요. 여기 서스네이트부터 푸마레이트, 말레이트, HMG는 코엔자임 Q10 앞쪽 사이트에이트, 시스아코네이트, 아이소사이트에이트는 L-알기닌 이쪽은 암모니아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처방 중간중간에 대사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대사는 좀 복잡해요. 요 알파케토스리지 요 3가지 제 앞쪽에 있는 거 3가지의 대사가 보통은 다 같이 증가됐을 때는 다시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쓰거나 라이페릭 애시드 신데렐라 알파 라이페릭 애시드 쓰시면 됩니다. 자, 요 중간 거 제가 일단 당장은 좀 외워달라고 했던 비타민 B6의 결핍이 마커라고 하니까 비타민 6 피리독신을 먹으시면 돼요. 이쪽 베타하이드로시 아이소 발레이트는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좀 낯선 영양소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 경우 증가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건 뭡니까? 메틸말로네이트는 뭐에? 비타민 B12. 좀 전에 했죠. 비타민 B12의 결핍. 자, 제가 발음하기 힘들었던 피글루 같은 경우는 엽산의 부족. 그래서 이 비타민 B 대사의 간단한 대사물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미토콘드리아 패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신경 전달 물질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앞서 제가 이 방식은 이원재단의 LCMS 방식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LCMSMS라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 벌써 14년 전에 보스턴의 텁스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GCMS, LCMS를 다 해본 적이 있어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낮은 피코그램 단위 또는 나노그램 단위의 굉장히 소량의 것들을 매스 스펙트로미터 MS 방식으로 분석을 GC도 해봤고 LC도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GC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확한 값들이 재현성이 나오는데 좀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LC라는 것은 좀 더 재현성,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검사했을 때 이렇게 들쑥날쑥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LCMS 또는 그것을 한 번 더 분석한다 해서 LCMS 방석이 현존하고 있는 그런 미세 분석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중간 단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결과를 일주일 내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제품들이 좋을까 했을 때 LCMS 방식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혹시 궁금하거나 좀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답변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해 주시면은 충분히 대답을 하겠습니다.